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에서 24일 현장에 파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날짜까지 언급됐다면서 이번 주 후반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시찰단의 규모와 현장 활동 범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일본에서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방류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하고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다면서 시찰단 방문을 통해 그런 부분을 고려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재 시각 8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동맹 파트너들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장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생각이 같은 국가 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통해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연결한 뒤 레이더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이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큰 틀의 합의로 레이더 실시간 정보 공유의 조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데 대해 양국 간 관계 발전의 선순환 단계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이제 우리가 협의 못할 문제는 없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확고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간의 관계 발전의 선순환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괄적 계승의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의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한일 간 협력에 먼저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면담은 비공개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르면 어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윤리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두 사람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질의도 했지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해서 그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관련 입단 설화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공천 녹취 유출 등이 당을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하다고 보고 징계 자체는 기정사실로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리위에 출석한 두 최고위원은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했다면서도 자진 사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하지만 당 윤리위는 남은 시간 동안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자진 사퇴 없이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고위원 자리는 공석이 돼 지도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서로 출구를 찾을 시간을 갖자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이 자칫 외교 성과를 묻히게 할 수 있다는 부담도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어 온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내홍이 계속될 수도 있어 오는 10일 추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어제 세쪽 분량의 입장문과 함께 계좌이체되어 가상화폐 잔고 증명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금 9억 8,500여만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폭락을 거듭해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9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정치자금을 제외한 예금과 보장성 보험 등을 합하면 자신의 총 재산은 21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YTN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힌 김 의원의 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대선 기간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딱 440만 원만 인출을 했더라고요. 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디서 들어오거나 어디 뭐 누구 빌린 돈을 쓰거나 이체된 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막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김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어제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거액의 코인을 갖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핵심 피의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여러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뗐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뒤 조직적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공방을 예고한 겁니다.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법원은 이번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이 강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추가로 확인했다는 증거인멸 대상에는 송 전 대표와 관련된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송 전 대표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 교체된 정황에 더해 송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도 초기화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법원에서 인정된 데 이어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직접 8천만 원을 끌어오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의심하는 핵심 인물 강 회장 신병도 피의자 중 처음으로 확보한 만큼 검찰은 수사의 활로가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불러 현역 의원 조사 단계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캠프 지역본부장 단계에 머물고 있는 돈봉투 수수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역 의원들로 속도감 있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6살 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8살 조모 씨, 36살 강모 씨 부부와 6살, 3살 난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지난 주말 댈러스 교회 쇼핑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교포 일가족입니다. 미국 모금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은 나흘 전 6살 아들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러 쇼핑몰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며 부부와 둘째 아들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만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친구가 올린 사연은 SNS 등에 급속히 퍼지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숨진 조 씨와 강 씨 부부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한국말을 더 편하게 썼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좋은 평판을 얻었고 한인교회를 다니며 주변 한인들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1990년대 초 이민자로 살았던 경험으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6살 큰아들은 부상에선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선 범인이 쇼핑몰 앞에 차를 세운 뒤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범인은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 범죄를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명 이상 희생자가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만 22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8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이 보안회사 직원으로 일했고 별도의 총기 훈련을 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총격범으로 지목한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적어도 3곳 이상의 보안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르시아는 2015년 텍사스에서 경비원이나 사설 경호원으로 정식으로 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2018년에는 6시간 과정인 총기 훈련까지 별도로 이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의회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만 201번째 총기 사건으로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고 이는 미국인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완화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우리 정부 방역 정책도 변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문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자문위원들은 확진자는 7일 동안 반드시 격리하도록 한 것을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 기간을 줄이는 1단계, 격리 의무를 없애는 2단계,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로 나눠 조정하기로 했는데 1단계 지침을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확진자 격리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안에 포함됐던 의료기관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를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조기 진단 역량을 높여 30일 안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하루 최대 확진자 100만 명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8년 만에 방역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19의 80세 이상 치명률이 전체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만큼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데, 자, 중앙일보에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내용으로 좀 국회의 비효율성을 좀 지적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여소야대에다가 여야의 갈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인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10일부터 어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의 수는 562건입니다. 지난 정부 집권 1년 때 785건 법안이 처리된 것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발의한 뒤에 입법된 경우로 국한해 보자면 144개를 국회에 제출해서 36건만 처리가 됐는데요. 전 정부가 같은 기간 71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300건을 웃돌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1,1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숫자를 보자면 처리된 법안의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발의 건수가 많았잖아요. 그럼 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중앙일보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평가 지표로 쓰일 수 있는 법안 발의 건수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건데요. 의원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시기여서 황당한 법안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황당한 법안이라면 자, 다음 면을 좀 보시면요. 회 먹으면 동물 학대, 반려견 돌봄, 이거에 지금 황당 법안의 예로 지금 든 거죠? 맞습니다. 네. 현재 법상으로는 보호동물에서 파충류나 양서류, 어류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반려동물 수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그 대상을 더 넓히자는 취지의 발의인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해산물을 산채로 먹으면 동물학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아프면 최장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일정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면 현역병으로 입영시키자라는 등의 법안은 발의되고 반발이 커지면서 오래 지나지 않아 철회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의원들이 실적을 위해서 법안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많이 발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화를 개선하고 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문화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좀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의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와 관련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올여름 정말 덥다 이런 네.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 괴물 폭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어제자 태국 언론에 따르면 태국 대다수의 도시가 섭씨 40도를 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50도를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방콕도 52.7도, 또 푸켓도 51.5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역시도 최근 타노아성 기온이 44.1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역시 40도를 웃돌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열사병과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뭐 40도, 50도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위가 꺾이지 않나요? 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예. 올해는 게다가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강우량은 줄고 기온이 올라서 최악의 폭염 상황이 된 건데요. 이제는 식수와 농업용수까지 마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국이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긴 한데 가뭄과 화재 등 괴물 폭염의 위협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연휴나 휴가를 이용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꼭 현지 날씨 상황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뭐 여행 가는 분들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아지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보니까 혹시 마약 탐지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항에서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이 활동하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경찰의 마약 탐지견은 지난 2016년 Q가 은퇴하면서 명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다시 늘면서 7년 만에 부활하게 된 건데요. 이 사진 속에 나온 마약 탐지견의 이름 폴리입니다. 기존에는 방화 탐지견으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훈련을 받고 지난달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마약을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화 탐지견에서 마약 탐지견이 된 거면 사람으로 치면 직업을 바꾼 거잖아요. 예. 그게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이 폴리 한 마리뿐인 건가요? 네, 동료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예. 냄새를 통해서 범인을 찾는 채취 선별견으로 활동하던 소리가 지난달까지 훈련을 받고 어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채취 선별견 출신이다 보니까 2주 만에 빠르게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이 폴리와 소리가 두 마리 1조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훈련 고도화를 위해서 미 육군 범죄수사대와 훈련 기법을 공유하면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시료도 제공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탐지 능력이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마약 탐지견 폴리와 소리의 앞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마약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있는데 두 탐지견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자, 결혼과 관련한 설문이 또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지난달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2,4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40%는 결혼을 해야 한다, 60%는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성별을 따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남성은 절반 이상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70%가 안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출산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낳아야 한다와 안 낳아도 된다, 그러니까 3대7로 갈렸다고 하는데요.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43%였던 반면 여성은 18%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되고 또 자녀도 안 낳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혼과 출산을 좀 부담으로 느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혼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70%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꼽았고요. 또 20%는 부모의 지원 등 자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결혼 결심을 위해서 필요한 연봉이 얼마이냐 이렇게 묻자 40% 정도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초임 평균 연봉이 2,70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현실적인 고려가 아주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혼의 최우선 기준이 너무 경제적인 면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양대산맥 하면 네이버, 카카오인데 실적이 좀 희비가 엇갈렸나 봐요? 예, 네. 웃은 쪽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는 올 1분기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 증가한 2조 2,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9.5% 정도 늘어서 3,3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매출은 1조 7,4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되려 55% 감소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그 배경을 분석해 봤는데요. 우선 포털 사업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봤습니다. 한때는 양대 포털로 불리던 네이버와 다음이었지만 네이버가 포털을 중심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장한 것과 달리 다음을 인수한 카카오는 포털보다는 메신저 쪽에 집중하면서 실적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업의 실적 반영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네이버가 인수한 미국의 포시마크의 실적은 반영된 반면 최근 카카오가 인수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은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 어제도 카카오톡이 이제 먹통이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작년에 10월에 그 장시간 먹통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 대규모 투자가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지금 가장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작년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카카오 실적 발표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등 투자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올해 3천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때는 분명히 엇갈린 두 기업의 실적,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조작 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핵심 인물인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라 대표는 최근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불법 신용 매수를 진행하고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를 해서 9개 종목의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로 1,000억 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등을 오늘 검찰에 고소합니다.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검은 오늘 오후 라 대표 등 6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등이 애초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며 이는 사기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기업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연체시킬 수밖에 없고. 특히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직전 대비 3년 사이 80% 넘게 치솟았고 연체율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래자의 상환 능력 하락이 연체율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심사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고 대선 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행권이라고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올해 2월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반기에는 돈을 못 갚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오는 9월이면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연체라든지 부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다시 고용이 줄게 되는 이른바 L자형 침체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연체율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차주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새 출발 기금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연체율 관리 실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가 된 매물 대부분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오피스텔 260여 채를 소유한 채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부부 물건의 대부분을 중개하면서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탄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44건이고 피해 규모는 1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에서 수십억 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혐의로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한 뒤 피해자 52명으로부터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씨 주거지에서 현금 4억 원가량이 보관된 금고를 압수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서울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좀 거래량 추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2022년도 7월 같은 경우는 한 646건 정도가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침체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1년도 하반기가 피크였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줄기 시작해서 2022년 7월 646건, 그다음에 8월도 713건 정도 이렇게 되다가 지금 쭉 보시면은 2022년 10월 558건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늘기 조금 시작하죠. 그래프 보시면은 10월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1월 달 같은 경우가 1,418건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1,000건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때가 왜 거래량이 좀 늘어났냐 그러면 정부가 이제 13 대책을 내놨었죠. 그 13 대책에 보면 규제 지역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풀어줬고 세금 완화도 나왔었어요.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는 다시 한번 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2월이 한 2,400건 정도, 3월이 한 3,900건 정도. 그래서 4월 지금 5월 8일 신고까지 본다 그러면 4월의 거래량이 한 2,139건 정도가 이제는 되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 신고는 한 60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거래량이 늘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늘고 있고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사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유동성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아파트만 지금 변화가 조짐이 되고 사실 서울 제외한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어렵다 아직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전세값이 이제 어느 정도 떠받쳐 줘야 되는데 아직 전세값에 대해서는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세값이 좀 소폭 회복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하향 중에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됐을 때는 아직 뭐 아파트 가격이 기조적으로 상승한 추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일각에서는 뭐 집값 바닥론도 나오지만은 전 좀 이른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사실 고금리 상태로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 찍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투자 관점과 사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제는 실거주에 대한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따로따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분위기는 양극화가 너무 심한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인기 지역만 있고요. 비인기 지역은 뭐 관심도 없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는 또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소형 부동산이 좀 오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사실 청년 세대,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좀 아픈 소식이 있는데, 일단은 뭐 청약홈 자료를 봤습니다. 일단 평당, 그러니까 3.3 제곱미터당 가격을 봤는데 2022년도에는 이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라고 보겠습니다. 평당 한 1,521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4월까지 본다 그러면 이게 1,699만 원으로 올라섰거든요. 11% 전국 부동산입니다. 전국. 그래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고요. 이 11%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전용으로 본다면 18평이고요. 공급, 우리가 보통 공급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흔히들 25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전국 봤을 때 1,938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이게 2022년도에. 그러다가 2003년도 4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되면서 21%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은 뭐 작년과 21%라고 보잖아요. 사실 이게 2017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있기 전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96%로 오른 거거든요. 소형 평수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뭐 소형 평수의 분양가가 2017년도에 비해서 그 정도로 올랐다. 이게 정말 좀 아픈 소식이죠. 특히 이 소형 부동산이 분양가가 올랐던 이유가 사실 신도시에 이제는 분양을 본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일반 물량이 30평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평대를 짓진 않아요, 요즘에. 그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20평대에 대한 희소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사실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세대, 특히 이제는 내가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나서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앞으로의 내 집 마련을 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뼈아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를 꼽은다 그러면 뭐 자재, 원재료가 워낙 높아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분양에 대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거래 비용, 금융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겠죠. 세 번째로는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의 말 그대로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강남 지역, 그다음에 송파, 서초, 강남, 그다음에 용산 등 네 군데 빼고는 다 풀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는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데 허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거에 사실 분상제가 해제되더라도 이 보증을 안 들어주면 사실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보루였어요. 사실 이제 분양가를 묶을 수 있는데 이거마저도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4구 빼고는 용산, 강남 지역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증이 다 들어오죠. 그러면 마지막에 분양가를 묶어줄 수 있는 규제마저도 다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고, 건설 쪽에서는 지금 미분양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 내려라. 분양가 내리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좀 팽배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말씀하신 요인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버리면 미분양도 그렇고 지역별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지역만 지금 분양이 잘 되고요. 인기 지역이 아닌 데는 분양 자체가 안 되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에 인기 있는 지역은요. 몇십 대 1로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 부동산은 아직도 물량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월에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분양의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는데 올해 필수 품목 거래 관행 개선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품목이라고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 필수 품목은 그겁니다. 이제 가맹본부가 있잖아요. 그럼 가맹본부가 어디서 돈을 버느냐? 가맹점주들에게 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마진을 내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필수 품목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필수 품목마저도 마진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닭이라고 본다 그러면 치킨집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핵심적인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 원자재 같은 뭐 닭이라든지 아니면 소스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뭐 냅킨이라든지 정말로 뭐 필요치도 않는 거마저도 본사에서 이걸 규제를 하는 겁니다. 딱 우리 것만 써. 그런데 이제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시중에 나가면 7,000원에 살 수 있는 걸 이게 가맹본부에서 내려오는 게 14,000원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2배 정도 점핑이 되면은 가격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관행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이런 관행을 개선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말을 한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필수 품목이 많아지고 과도한 이유를 먹게 되면은 본사에서 가지고 된다 그러면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죠. 가맹점주들이 벌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고객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이런 서비스에서 사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그동안 잡혀왔던 필수 품목 거래 관행을 좀 없애겠다. 자율적으로 와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행이 없어진다 그러면 확실히 뭐 우리가 즐겨 먹는 뭐 치킨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모든 것들이 아마 서비스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뭐 혹시 가격 면에서도 좀 괜찮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가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본사와의 가맹점주의 가격이 아예 약속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프랜차이즈를 간다면 어디든 가든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 측면에서의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뭐 기본적인 서비스 품목,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가 좀 더 많이 돈을 돈다 그러면 뭐 소상공인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품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더 증가될 것을 보고 있고 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뭐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본사 쪽에서 가격 인하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니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뭐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보합권에서 좀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이제 내렸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0.18%, S&P 500 지수 0.05%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에서 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CPI 지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관망세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있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4.4%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1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4%대. 뭐 연준의 목표는 2%잖아요.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9%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2%대로 가려고 그러면 3년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뭐 자본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서울에 있는 배달 음식점에서 환불을 거부당한 고객이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는데요. YTN이 보도한 경기 양주의 악성 고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손님에겐 차라리 팔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정부를 중심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월곡동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찍은 사진을 본 A씨는 고온으로 조리하는 가게에서 그런 벌레가 나올 수는 없다며
음식값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 문자를 퍼부은 고객. 알고 보니 최근 경기 양주 일대 음식점을 돌면서 환불 요구를 이어가 YTN에 보도된 사람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는 항의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벌레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 환불하는 패턴도 비슷하고 그 사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대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됐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른바 악성 손님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업주가 음식을 회수해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음식에 담뱃재를 부은 손님부터 2달 전 주문한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 한 손님까지 사례도 다양합니다. 업주들이 바라는 건 이런 막무가내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의 주문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악성 고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업주들의 고충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로 분쟁이 일어나면 플랫폼 업체가 조정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남긴 고객의 이용도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소상공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런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자율규제 방안이 확정이 되고, 다만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서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안입니다. 때문에 플랫폼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카펫 먼지를 털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28분쯤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떨어진 아파트 1층 앞에서 발견돼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살던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4월 투자금 1억 원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공동투자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살인과 사체 은닉,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바다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주변 신고로 출동한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동빈 큰다리에서 누군가 바다로 떨어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술에 취한 채 추위를 호소하며 바다에 뛰어든 이유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군 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것은 오래된 숙제입니다. 후보 지역 가운데 한평군이 처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놓고 후보 지역들의 반발로 갈등이 커지면서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한평군이 처음으로 광주 군공항 유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평에 광주 군공항이 들어서면 젊은 장병들의 상주와 빅그리 산단, 미래차 국가산단 등과 연계한 기업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 성장 동력 사업이 추진하겠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선 소음 완충 지역을 활용해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축산시설 현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주민 여론조사를 오는 8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공항 유치 반대 주민들은 한평군의 입장에 반발하며
직접적인 유치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평에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 대책위에서는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군수를 상대로 하는 이 투쟁으로 이런 투쟁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유치 찬성 단체는 군 공항 유치 의향서를 먼저 내고 뒤에 협상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 의향서를 내보고 그다음에 실익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협상을 통해서 따져보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께 주민 투표로서 결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광주 군 공항을 빌려 쓰는 민간 공항의 이전은 아직 논의조차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광주광역시는 일단 한평군의 군 공항 유치 입장을 환영한다며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이전 관심 지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크리스티와 함께 미술품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인 뉴욕 소더비가 이번 달 피카소와 클림트 등의 희귀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작품들의 총 경매가는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아터제 호수가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발산합니다. 색채로 표현된 슈베르트의 음악이라는 클림트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It's almost more of a poetic depiction of water than it is a true landscape, which is what I think makes it so exciting. 20세기 초 호수를 주제로 한 클림트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경매가가 무려 4,500만 달러, 약 6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빛의 제국입니다. 빛의 제국 17개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작품의 경매가는 최대 5,500만 달러입니다. It is certainly the ultimate example of Magritte's output, the greatest, achievement of surrealism, you may say, and the highlight of the May season at Sotheby's. 피카소가 사랑했던 여인 3명의 초상화도 소더비 경매에 오릅니다. 피카소와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 부드러운 색조나 강렬한 색감 또는 여신같이 그려진 작품들의 낙찰가는 각각 2, 3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Even in a time when there is certainly as much, if not perhaps more, uncertainty in a global sense with markets, interest rates, etc.,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art as an asset. 이번 달 16일부터 3일간 열리는 뉴욕 소더비 경매는 최근 4번의 계절별 경매에서 3번째로 총 경매가가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1일부터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는 우선 737 맥스 기종 국제선에서 제공되며 대한항공은 서비스 대상 항공기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항공기에 탄 뒤 기내 포털 페이지에 접속해 요금을 결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요금은 거리별로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동남아시아 등 중거리, 일본, 중국 등 단거리로 구분됩니다. 다음 달부터 청와대 본관, 춘추관, 관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일상을 주제로 한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야간 관람도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연중기획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 대통령 집무실이던 팔짝지붕의 본관에선 대통령들의 상징 소품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대통령 개인의 삶과 일상을 조명합니다. 대통령 숙소였던 관저에선 대통령의 의식주 일상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장이던 춘추관에는 대통령 생활 깊숙한 곳의 가구, 식기류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비단 바탕 위에 부처와 보살 등 문양을 수놓는 보물 자수가사를 보존 처리하는 현장이 공개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서울 공예박물관과 함께 이달 23일에서 25일 사흘간 대전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물 자수가사와 보존 처리 현장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수가사 공개는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약 44년 만에 처음으로
자수 뒷면에 여러 겹 포개어 붙였던 배접지를 제거하고 공개될 예정이어서 뒷면의 원형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5월의 봄 기운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현재 10.6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쪽 지방은 강릉이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영남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10.6도, 대전 9.6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5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